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책임질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오늘부터는요,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뼈대, 바로 국민소득이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볼 겁니다.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착착 정리가 될 거예요. 자, 다들 준비되셨죠?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봅시다. 여러분, 경제 뉴스 틀면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단어 있죠? 맞아요. 바로 GDP, 국내 총생산입니다. 아니, 근데 이 숫자 하나가 뭐길래 온 나라,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는 걸까요? 그냥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이만큼 물건을 만들었다는 뜻 아닌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. 사실 이 GDP라는 개념 안에는요, 우리 경제의 모든 활동이 아주 꽉꽉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바로 그거예요. GDP는 말이죠. 비유하자면 우리 경제의 종합 건강검진 결과표 같은 거예요. 이 숫자 하나만 딱 봐도 우리 경제가 지금 막 활력이 넘치는구나, 아니면 좀 기력이 없네 하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건강검진 결과표 GDP를 딱 펼쳐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보일까요? 여기 한번 보세요. 먼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, 그 씀씀이의 크기, 바로 총 소비를 알 수 있고요. 또 미래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, 총 저축 규모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낀 돈이 기업의 공장이나 기계 같은 새로운 생산 설비, 즉 총 투자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. 여기에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 지출까지 알 수 있으니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숫자 맞죠?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이 GDP, 즉 국민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커다란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다시 말해, 우리 경제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만들어진 생산물을 어떻게 나누어 갔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. 자, 이 원그래프는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치고 집중해 주세요. 우리나라 GDP가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. 딱 봐도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게 뭐죠? 그렇죠. 바로 민간 소비입니다. 보통 절반을 훌쩍 넘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가게가 물건 사고 서비스 이용하는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절반 이상을 돌리는 힘이라는 겁니다. 어마어마하죠? 그 뒤를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출이 따르고 있고요. 여기서 핵심, 우리 경제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엔진은 바로 민간 소비다.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국민소득의 크기는 근본적으로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?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의 두 거대한 산맥, 두 학파가 서로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. 먼저 전통적인 경제학의 관점, 고전학파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. 이분들 메시지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. 공급이 왕이다. 이 슬라이드에 있는 한 문장에 고전학파 사상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한 나라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, 그 생산 능력 자체가 바로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. 만들기만 하면 알아서 다 팔린다. 즉,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유명한 세이의 법칙하고도 딱 통하는 생각이죠. 그럼 그토록 중요하다는 생산 능력은 또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? 고전학파는 딱 3가지를 꼽습니다. 첫째,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량. 둘째,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, 노동 공급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섞어서 물건을 만드냐 하는 생산 기술입니다. 이 3가지, 즉 공급 측면의 요소만 튼튼하다면 경제는 저절로 성장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만들면 팔린다는 이 고전학파의 굳건한 믿음이 와장창 깨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.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이죠. 공장도 멀쩡하고 일할 사람도 있는데 물건이 안 팔려서 경제 전체가 멈춰버린 거예요. 바로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짭니다. 그의 주장은 고전학파와 180도 달랐어요. 아니다,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왕이다. 바로 이 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. 케인즈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예요. 공장에서 아무리 멋진 물건을 산더미처럼 만들어내면 뭐합니까? 사람들이 그걸 살 돈도 없고 살 마음도 없으면요. 그건 그냥 창고에 쌓인 재고,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더미일 뿐이라는 거죠. 즉, 경제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생산 능력이 아니라
실제로 그걸 살려고 하는 힘, 바로 수요라고 본 겁니다.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총수요라는 개념이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총수요,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,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게, 기업, 그리고 정부가 이만큼 사고 싶어 하는 그 욕구와 능력을 전부 합친 겁니다. 그리고 이 총수요의 크기가 바로 그 나라의 국민소득, 즉 GDP의 크기를 결정한다. 이게 바로 케인즈 이론의 핵심입니다. 자,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. 두 학파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?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. 고전 학파는 경제의 공급 측면, 즉 생산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봤고, 반면에 케인즈 학파는 수요 측면, 즉 사려는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. 이 관점의 차이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거시경제 정책의 시작점이니까요. 확실하게 구분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.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공급일까요? 수요일까요? 현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 결론을 알아보고 공부하느라 지친 우리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제가 힘이 팍팍 나는 응원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.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. 현실 경제는요, 자전거 바퀴 두 개가 다 있어야 앞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. 보통 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생산 능력, 즉 공급이 결정하지만요.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문제나 갑자기 불황이 닥치는 건 대부분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요즘 경제학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경제를 분석한답니다. 자, 오늘 배운 내용들 어떠셨어요? 솔직히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맞아요. 경제학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.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. 왜냐고요? 여러분 곁에는 이 짱 박사가 있잖아요. 제가 여러분 합격하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고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.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. 우린 한 팀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힘내세요.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건 뭐였지?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. 우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. 거기 가면요, 이미 수많은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쫙 쌓여 있고요. 또 실력도 좋고 친절하기로 소문난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물론 저 짱박사도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.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. 자,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